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네. 그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서울 어디에서나 보인다는 그 타워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네. 빌딩이죠. 123층짜리니까요. 누군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매에서 좀 더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먼저 납부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경매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오랜만에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정말 오랜만에 모셨거든요. 더울 때 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계절이 바뀌고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9월 달부터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요. 낙찰가율은 이제 70%대에서 80%대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10월도 약 80%대 정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요즘 이제 분양가도 많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축급이나 이런 대단지 아파트, 좀 거주 여건이 괜찮은 곳들, 이런 곳으로 좀 사람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낙찰률이 조금 중요하게 좀 보셔야 하는데 9월 달에 낙찰률은 30%대였어요. 이제 10건이 경매로 나오면 한 3건 정도만 낙찰되고 네. 있다라고 보는 건데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40%대에 나오지 않을까. 30%대, 40%대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전에 부동산 화랑기 때에는 거의 뭐 80%대까지 기록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낙찰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일부 단지가 이제 낙찰가율을 끌어올리면서 80%대를 회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경매 매물들이 조금 쌓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실제로 물건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예전보다는 그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아파트가 216건이었거든요. 이 건은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뭐 최다 진행 건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좀 경매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매 시장에서는 금리에 따라서 이 낙찰가율이 같이 이렇게 반비례를 하거든요. 금리가 뭐 내년에 2021년도처럼 뭐 저금리로 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낙찰가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지금 당장 뭐 완화되거나 그런 시그널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낙찰가율이 올라갈 만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분양가가 또 높기 때문에 일반 괜찮은 신축급이나 대단지 아파트로는 사람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볼 거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사람들이 몰리면은 낙찰가율이 좀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이제 경매 시장 동향을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연구원님께서 가져와 주신 물건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 그 지지 옥션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떤 건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그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서울 어디에서나 보인다는 그 타워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123층짜리니까요.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온 그 층수를 보면은 46층이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이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었고요. 감정가는 60억 가량 했었는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48억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45.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유명한 초고가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 고가 오피스텔이 이렇게 경매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경우 자주 있나요?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 오피스텔은 사실 경매 시장에서 보기는 살짝 어려운 그런 케이스긴 하거든요.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오피스텔이랑 조금 다르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실제로 이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렇게 경매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많이 보시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죠. 그만큼 자산가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주의사항에 지금 토지 별도 등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오피스텔은 집합 건물이잖아요. 네. 집합 건물은 등기부등본 이제 하나인데 별도 등기가 있다는 것은 집합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설정이 돼 있다라는 그런
그런 뜻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를 파악하면 되는데, 자, 나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상권을 설정한 지상권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웬만큼 이제 이게 위험한 거구나, 위험하지 않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하철도 시설의 소유라고 나와 있죠. 임차권자를 보면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변전 시설에 대한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구분 지상권들을 보면은 환기구, 연결, 통로,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즉 공공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땅의 지상권을 설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권리들이 있을 때는 사실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보거나 그런 건 네.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매문건도 마찬가지로 별도 등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경을 써야 되는 별도 등기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권리들을 또 인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지상권, 구분 지상권, 네. 그것도 공공시설을 위한 이런 지상권들은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더 좋은 거죠? 지하철역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역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어떤 등기 권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권은 2022년 2월 달로 나와 있고요. 법인이 소유했던 그런 네. 물건들이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전세권자도 법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전세권은 어차피 후순위이기 때문에 말소가 되니까 등기 권리상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그런 권리는 없거든요. 네. 근데 전세권이 지금 7억 원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왠지 싸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제 이 롯데 시그니엘을 7억 원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별도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략적인 시세를 봤더니 아무래도 월 1,000만 원 이상은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월세. 네, 그렇죠. 근데 왜 여기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에는 월세가 표기가 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000만 원, 네.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지만 네. 아무래도 법인이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거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거를 보면은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네.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그러면 공매랑 경매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충분히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제 네. 진행하는 절차고요. 이런 경매는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네. 그러면은 낙찰 받았을 때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가 문제가 될 네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더 빨리 잔금을 납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최저가가 48억 원 정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뭐 시세를 보니까 같은 평형대가 한 60억 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차수에서는 분명히 낙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12월 13일 날 매각이니까 보통 한 6주 후까지 이제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낙찰 받고 나서 2주 정도는 법원 매각 허가 결정 이의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이제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공매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보면은 입찰일이 23년 11월 20일부터 또 11월 22일까지, 그 전에는 6일부터 8일까지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때는 52억 원이니까 지금 경매보다는 높죠, 최저가보다는. 네. 근데 만약에 11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46억 원에 진행을 할 때, 이때 내가 만약에 먼저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잔금 납부 기간은 공매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매에서 좀 더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먼저 납부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공매에서 낙찰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그냥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네요. 네, 일단 저희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공매도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공매로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2023년 7월 12일 공매 공고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경매는 2022년 9월 8일부터 네. 시작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한지는 그 입찰 가격을 보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가격에 따라서 작전을 조금 머리를 좀 쓰셔야 합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을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금액대 최저가보다
저 높게 쓰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라고 하면 경매로 빨리 낙찰을 받고 어떻게든 빨리 잔금 납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공매로 누군가가 또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매가 최저가가 11월 달에 진행하는 게 46억 원이죠. 네. 만약에 13일 날 낙찰을 받으면 보통 2주 후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초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매로 이때 낙찰을 받으면 보통 일주일 이후부터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르군요. 그러면은 지금 46억 원에 누군가 공매로 낙찰을 받으면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보다 더 잔금을 빨리 납부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럼 본인이 낙찰도 받고 또 2억 원 저렴하게 그렇죠.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 가격이 각각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감정가 자체도 틀릴 수가 있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한 달 후에 그 매각기일이 잡히거든요. 20%를 저감해서.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10%씩 저감을 하는데 일자가 경매보다는 빠릅니다. 한 달 후에 잡히는 게 아니고 유찰되면은 2주 후에 다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가 절차상으로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감되는 최저가가 얼마냐, 그리고 잔금 납부를 내가 언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매도 호가가 지금 60억 정도 하니까 지금 40억 원대면은 충분히 누군가가 낙찰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경매에서 받느냐, 공매에서 받느냐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물건인데 이거는 또 어떤 물건이죠? 네, 이번에는 최근 한 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예요. 저희가 토지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토지는 사실 워낙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토지는 일단 금액대가 워낙 크고 또 이제 낙찰을 어떤 건설사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 어떤 땅인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주소는 강원도 동해시 괴란동에 있는 토지이고요. 용도는 임야입니다. 제일 비싸게 낙찰된 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인지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가격은 543억 정도 했고요. 최저가는 380억 정도 했고요. 토지 면적은 총 55만 평 정도. 굉장히 넓은 토지였죠. 그래서 이제 낙찰은 380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토지를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전체적인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평당 얼마냐라는 걸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물건의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용도 지역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은 임야고요. 주변을 보면은 사진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주변이 다 거의 다 농경지입니다. 이런 토지에서 또 이제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넓은 토지들은 그 안에 매각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묘, 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또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건설사에서 낙찰을 받은 거죠? 네, 일단 지도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도에서 표시가 돼 있듯이 여기가 동해 망상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관광 도시로 개발을 하려는 그런 땅이었죠. 괜히 이걸 낙찰을 받아서 내가 여기 안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혹은 단독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토지를 투자하실 때는 현재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소유자를 보시면은 동해 이시티라고 보이시죠?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남모 씨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동해 망상지구하고도 이슈가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전세 사기를 벌여서 그 자금으로 지금 이쪽에 투자한 게 아니냐. 근데 이 법인 자체가 건강한 법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해시에서도 이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동해시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건설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이 복합 관광도시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가압류가 한 60억 정도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검찰청에서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추징할 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런 보증금들 받기 위해서 지금 검찰청에서 이제 가압류를 해놨는데 사실 낙찰 금액을 보면은 낙찰 금액이 이제 380억 정도 하는데 네. 총 채권액은 이제 460억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럼 60억이 지금 가압류 금액이고 그럼 나머지를 봤을 때는 이 가압류 금액도 다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희 지금까지 오랜만에 연구원님 모시고 경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브릿지 구독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일단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경매로 어떻게 좀 싸게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낙찰가율이 약간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사지 않으면 좀 더 싸게 못 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약간 이른감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브릿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